성공을 판가름하는 것. 미국 최상위권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중에 한 곳으로 꼽힌다. 이 학교에 지원하려면 하버드 대학교 지원자 수준의 높은 성적에 충실한 과외활동 이력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미 연방의회 의원이나 국방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심사 요건에는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 리더십도 포함된다. 입학한 뒤에도 4년간 펼쳐질 혹독한 시련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 생도들이 1학년 여름에 곤죽이 되어 자퇴하는 일도 가히 드물지 않다. 가진 자를 위한 휴식 따위는 없는 곳이 바로 웨스트포인트다. 사관 생도로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그러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은 군사 지도자들이나 외부의 연구자들에게나 마찬가지로 대단히 흥미로운 사항이다. 한 사회과학 연구팀이 그들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웨스트포인트 생도 1329명에게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기인한 이유를 말한 생도들이 자액적인 이유로 웨스트포인트에 지원했다고 답한 생도들보다 10년 뒤에 직업적으로 더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라거나 어느 분야가 되었건 역량이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등의 이유를 말한 생도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혹은 학교의 명성이 높아서 지원했다고 답한 이들보다 성공한 것이다. 내면적 요소가 동기가 되었던 생도들은 졸업률이 더 높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 빠르게 승진했으며 장교로 임관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 범위를 넓혀보면 이런 결과는 우리 주변의 많은 곳들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다. 자아 성취를 위한 활동에 종사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는 본질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한 삶을 산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연구에서 나온 또 다른 결과였다. 액적 동기로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다고 대답한 생도들은 자아와 연관된 내적 동기도 있다고 답했음에도 졸업률이 더 낮았고 장교 임관율도 더 낮았다. 다시 말해 장교가 되겠다거나 역량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답한 모든 생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대의 경우로 내적 동기로 입학했다고 답하면서도 돈을 벌고 싶다거나 이 학교의 명성이 좋아서 왔다는 등 외적 동기를 추가한 생도들 역시 덜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심오하다.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부심을 찾을 수 있고 돈까지 많이 벌더라도 그 보상 자체를 신경 쓰지 않을 때 더 큰 성공을 얻는다는 결론이다. 물론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자신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적인 모습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장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현재 버는 돈의 액수를 생각하되 당신이 벌어들이는 돈이 만들어줄 그 사람이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과 일치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생각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다른 일적인 이유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열심히 일하되 부하 사람들의 존경, 찬사가 따라오는 오만한 자부심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자부심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 결과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 자부심을 경험하고 싶어하며 또 이를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 속에서 현자들은 자부심을 만약의 여왕이라고 칭하고 자부심 가는 곳에 타락이 따른다고 선언하며 사람들에게 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왔지만 이는 결코 꺼릴 일이 아니다. 아니 실은 그럴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자아를 실현하고 또 그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에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과 공을 들여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 그렇게 군인으로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발견 혹은 독특한 발명품에 매달려 땀 흘릴 수 있는 것이다. 성취와 혁신, 타인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는 이 자부심을 오히려 우리는 추구해야 할 뿐더러 더욱 키워줘야 한다. 진정한 자부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을 누리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는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자부심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알려 지도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야기를 더 넓혀보자. 진정한 자부심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 하는 일이 자신에게 더 이상 도전이 되지 않으며 더는 자신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는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끌림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허감을 채워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인생에서 무언가가 빠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 대다수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우리는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체육관에 나가고 지역무료 급식소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며 사진 찍는 법을 배우거나 자녀의 축구팀에서 코치를 맡는다. 이 모두가 인류와 진화를 통해 획득한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다. 이 욕구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자신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프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사관학교 생도들에게는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가 근성이라고 부르는 자질이 있었다. 더크워스는 근성을 장기적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도전할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오랜 기간 거듭되는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발전이 없는 듯한 제자리 걸음 상태에서도 흥미를 잃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근성은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계속 해나가거나 완수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릴지라도 목표한 바를 포기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해나가는 힘이다. 더크워스 역시 웨스트 포인트의 생도들을 연구했다. 근성이 강한 생도, 즉 장기간에 걸친 인내와 목표 지향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생도일수록 그 고문과도 같은 1학년 여름을 버티고 이겨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떤 생도가 그 여름을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학업 성적, 신체 능력, 리더십을 종합한 점수보다는 근성 지수가 더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근성은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며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근성 있는 사람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많은 연구 끝에 더크워스는 높은 수준의 근성을 보인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성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은 어떤 중요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좌절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다.
등의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들이었다. 또 근성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고 진학 이후에도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근성 있는 영어 철자법 대회 우승자들이 전국 철자법 대회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이 우리를 의지가 굳센 근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 단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 미래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내게 만들고 또 며칠이나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쏟아부어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진정한 자부심이다. 즉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실현하고자 하며 그런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은 욕구다. 근성이 강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부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닳지 않는 동력으로 삼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근성을 갖게 된 사람은 이를 해내고야만 만다. 근성 있는 사람들은 근성이 떨어지는 동료들보다 꾸준하게 높은 성취를 보이지만 이들이 타고난 지능이 높거나 학업적 재능이 더 탁월해서가 아니다. 철자법 대회 우승자를 연구한 더커스의 연구팀은 근성이 강한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더 똑똑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커스의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바 근성은 지능지수나 미국의 대입 시험인 SAT 점수와 무관한 경향을 보인다. 철자법 대회에서 우승한 근성 강한 어린이들은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 것도 어휘력과 철자법 실력을 향상시키는 놀이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다. 대회의 성패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아이들이 단어 철자 연습에 들인 시간이었다. 철자법 챔피언이 되기 위한 지겹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을 그 과정을 거쳐내는 일, 이것이 근성 있는 어린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아이들을 결승전으로 올려보냈다. 이 어린이들이 철자 학습에서 가장 지루하고 시시한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게 만드는 것이 근성이며 그런 연습이 이 아이들을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앞장 3장에서 언급한 실험으로 피험자들에게 컴퓨터 화면 속에 보이는 점을 새는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게 한 뒤에 일부 피험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도록 유도했던 심리실험을 기억해보자. 자부심을 느꼈던 피험자들은 실험실에 남아서 마찬가지로 지루한 다른 과제도 마저 해치우겠다고 자원했다. 이들이 자원한 추가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이 몇 분의 추가 시간은 더코스의 철자법 챔피언들이 단어를 암기하는 데 들인 몇 시간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을 움직인 결정적인 동력은 바로 자부심이다.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욕구, 또 그 자부심이 강렬하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그들을 움직인 것이다. 자부심은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길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는 활력소다. 또한 더 재미난 다른 활동들을 제치고 이 힘겨운 연습을 선택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독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가 이를 증명한다. 독일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진은 사람의 기본 감정의 유혹에 저항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주일간 살펴봤다. 여기서 유혹은 자아실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들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욕망이었다. 이를테면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밖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 사과 대신에 기름지고 건강에 해로운 감자튀김을 먹고 싶은 욕망 같은 것이었다. 이 같은 일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목표를 명심하는 것뿐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밖에서 신나는 밤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탄탄한 학생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날렵하고 탄탄한 몸매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이다. 이런 장기적 목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눈앞의 강력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보다 큰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 덕분에 때때로 우리는 재미는 덜하지만 더 건설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삼는다. 유혹에 굴복하고 싶은 욕구는 쾌락의 감정에 의해 형성되는데 따라서 이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감정, 어쩌면 더 강력할 수 있는 감정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독일의 이 연구를 보면 감자튀김을 포기하고 사과를 선택함으로써 자부심을 느꼈다고 보고한 피험자들은 그 다음 유혹을 만났을 때 더욱 확실하게 저항했다. 자부심이 이들에게, 즉 감자튀김을 건너뛰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즉 쾌락을 추구하는 눈앞의 목표보다는 더 큰 목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해준 것이다. 이는 자부심이 쾌락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 책의 1장에서 주장했던 바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즐거움을 위한 것은 아닌 이유, 때로는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자부심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할 방법을 찾는다면 체육관에 등록하고 담배나 술을 끊자, 혹은 밀린 다용도실 청소하는 것도 좋다. 목표를 이루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자부심은 도움이 된다. 앞의 실험에 참가한 독일 사람들처럼 하나의 목표를 잡고 실행하여 성취해낸 경험에서 느낀 자부심에 초점을 맞추자. 그 감정은 당신이 도달해야 할 지점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줄 것이다. 더크워스의 근성 연구에서도 제기하는 의문이지만 성취와 탁월성에 관한 문헌을 쓱 훑어만 봐도 떠오르는 오랜 질문이 하나 있다. 타고난 지능이 어째서 성공을 예견할 수 있는 강력한 척도가 되지는 못하는가? 한 세기 전 지능 연구자 프랜시스 골턴은 과학과 예술, 정치, 나아가 체육까지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 개인들을 연구했다. 골턴이 내린 결론은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사람의 타고난 재능은 가장 성공한 사람과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보유한 능력만큼은 해내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뒤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창작자들과 지도자들의 일생을 추적한 연구가 골턴의 주장을 재확인해 주는데, 지능지수는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이룬 탁월한 성취와 미약하게 연관될 뿐이라는 결론이었다. 이 같은 지능과 성공 간의 놀라운 괴리는 저널리스트이자 대중과학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 법칙을 주장하면서 유명해졌다. 글래드웰은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빌 게이츠에 대해 이야기한다. 빌 게이츠는 이른 나이에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이 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을 쌓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1만 시간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 많은 시간이 게이츠를 세계에서 가장 능숙한 프로그래머로 1975년 하버드를 중퇴하고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는 데 최적의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글래드웰은 게이츠가 프로그래밍에 보낸 시간을 꼼꼼히 계산했다. 게이츠는 시애틀에 살던 8학년, 한국의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운 좋게도 재정이 넉넉한 컴퓨터 클럽에 가입한 뒤에 고등학교 4년 내내 활동을 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워싱턴 대학교의 공용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훔쳐 쓰기도 했다. 글래드웰이 말하는 대로 게이츠는 이 최신 기술에 붙들려 지냈다. 그러다 워싱턴 대학교 의학센터에서 사용하자는 컴퓨터를 발견하고는 매일 한밤중에 집에서 나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프로그래밍에 몰두했다. 글래드웰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보낸 수만 시간이 그를 오늘날의 빌 게이츠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세계 최상의 부자이자 역사를 바꾼 다수의 위대한 발명을 이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한 컴퓨터 회사의 창립자로 말이다. 그런 인물이 티교해서 게이츠는 지칠 줄 모르고 끝없이 일했다. 게이츠는 너무 바빠서 더크워스의 근성 설문지에 답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는 아마도 근성면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게이츠의 어마어마한 성공도, 글래드웰이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도 정말로 무엇이 게이츠를 그렇게 근성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또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쉽게 만들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고되고 오랜 시간에 계속되며 지루한 일을 버티려면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이 후에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은 동기로 작동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감정이며 강한 근성으로 큰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란 진정한 자부심이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이 감정이 가하는 압박, 즉 멈추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전진 또 전진하라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힘은 우리는 한껏 향유해야 한다. 자부심과 공정한 사회. 1968년 생태학자 게럿 하디는 인구 과잉의 위험을 세계에 경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짤막한 에세이를 기고해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이 개념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종인 까닭에 일상에서 사적인 이익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미래 이익 중에서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하는 골치 아픈 결정을 늘 직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를 위해 케첩과 마요네즈를 끼얹은 육즙 촉촉한 햄버거를 먹고 냅킨 15장을 써보는 것과 산림 파기를 막기 위해 천 냅킨을 사용하거나 육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대규모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채식버거를 먹는 것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비극은 사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최선의 선택이 어느 쪽일지 명확하다는 사실에서 온다. 나 한 사람이 냅킨 15장을 안 쓰고 햄버거 하나 안 먹는 행동이 산림과 소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한 수준이지만 그로 인해 내 개인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과 얼굴, 무릎이 케첩과 빵 부스러기, 수프 따위로 번복되지 않으려면 즐기던 깔끔한 식사가 더 이상 어려운 것이다. 개인만 생각한다면 둘 중 어느 쪽이냐는 생각해 볼 것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이 환경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남긴다는 사실에서 추계된다. 미국 전 부통령 엘 고어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조차 산림과 화석 연료 보호를 위해 개인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미래이익을 위해 눈앞의 사적 이익을 선뜻 희생할 줄 아는 무리가 아니다. 그 집단 이익이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수백 배 더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이란 우리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만약 옳은 일, 즉 사이의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할 때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자아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줄까?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그 성취가 우리에게 사회적 인정과 높은 지위를 보장할 때 한해서이다.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자아를 형성하는 방법이 성취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 역시 우리에게 성공 이상의 것을 원한다. 사회 집단의 좋은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관대하고 타인에게 공감할 줄 알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과 나누고 지역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객체적 자아는 성취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아이며 사회가 옳고 선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들에게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어떤 일이 되었건 그 사이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다. 이런 이유로 볼 때 자부심이야말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무기일 수 있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심리학자가 이 비극의 축소판이라 할 만한 컴퓨터 게임을 설계했다. 이 게임의 목적은 가상의 바다, 즉 공유지에서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잡는 것이다. 매해 피험자들은 자신이 몇 마리를 잡았는지 확인한 뒤에 그중 몇 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들 수 있는 한 물고기를 많이 잡아 놓는 것이 피험자에게는 분명히 유리하다. 피험자의 사적 이익을 따지자면 그렇다. 그러나 집단의 이익은 위태로워진다. 연구진은 물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잡아들이는 일이 발생하면 그 시점까지 모든 피험자들이 획득했던 물고기 수익이 전부 압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서로 모순되는 두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가능한 많은 물고기를 잡아두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다가는 모두가 빈손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개인 차원에서 최상의 전략은 물론 잡을 수 있는 떼치를 잡는 것이다. 남의 따위의 문제는 다른 참가자들이나 걱정하라고 내버려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냅킨 15장과 햄버거의 상황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다. 모두가 똑같다는 전략을 취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피험자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이익과 사적 희생 간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싶은 욕구, 다시 말해 도덕적인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이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자부심을 느꼈던 일과 그 일이 얼마나 뿌듯하게 느껴졌는지를 떠올리게 하자 그들이 바다에 더 많은 물고기를 뒤던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느끼게 될 자부심을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실천할 가능성 또한 상승시킨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기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데에서 자부심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았을 때 자부심을 느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도 모른다. 우연히도 이 실험에는 특히 친사회적이고 협력적인 피험자들이 모였을 수도. 그래서 자부심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더 나은 쪽으로 행동하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자부심을 생각한 결과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험군으로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가정을 입증한 또 다른 사회적 딜레마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잘 알려진 게임을 진행했다. 참가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그중 한 명이 일정 액수의 돈을 상대방에게 분배하는 게임으로 앞에서 살펴본 독자 게임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응답자 즉 분배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는다. 그는 제안자의 지시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응답자가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양쪽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추가된 규칙이 어이없이 보일지도 모른다. 제안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응답자가 왜 거부하겠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런 결정은 거부한 응답자뿐만 아니라 제안자에게도 손해다. 하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응답자는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공정한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두 참여자 간의 불평등을 방지해준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그처럼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 응답자의 존재가 제안자로 하여금 더 공정한 제안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독자 게임의 제안자와 달리 최후 통첩 게임의 제안자에게는 조건을 제시할 때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생각을 먼저 고려해야 할 동기가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이 그렇듯 이 제안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 동기가 되는 것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설명한 물고기 어의 실험의 결과를 잠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최후 통첩의 게임에서 참가자들 개의 표현들 가운데 집단을 위해 혹은 일을 해야 할 때, 즉 이 경우에는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할 때 자신에게 대해서 얼마나 뿌듯한 것인가를 새긴 제안자들이 더 후한 조건을 제시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실제로 그러했다. 게임 전 연구진은 일부 피험자들에게 후한 조건을 제시하면 얼마나 큰 자부심이 느낄지 상상해보라고 지시했는데 이들 피험자들이 게임에서 더 관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으로 다른 일부 피험자들에게 그 자금의 대부분을 자기 몫으로 챙길 때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낄지 상상해보라고 지시했다. 상당히 심란한 결과인데 이 피험자들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더 적은 액수를 제시했다. 불공정한 분배가 결국에는 응답자와 제안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이유는 응답자가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둘 다 빈손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손해를 가져오는 제안자의 이 행동은
자부심의 근본적인 맹점을 잘 보여준다. 자부심은 사람을 순하게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부심은 자기를 신뢰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감정이지만 이러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만한 자부심이 아닌 진정한 자부심이다. 일만 시간의 노력과 근성이 가져다 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자부심이지만 한 유형의 자부심을 경험하다 보면 다른 유형의 자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자부심은 통해 지위나 명성, 부 등 일적인 보상을 누리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과원에 자신이 봐왔던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그동안 쏟아온 노력의 간접적인 결과임을 망각한다. 일적인 보상은 자신이 추구해온 자아를 실현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유 원조와도 정하게 힘든 것이 사실이다.